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14주차 아마 3회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법 화상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간반, 야간반 하였는데요. 녹화를 해서 지금 국제통상법 1회차, 2회차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국제통상법 화상회의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강의,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출결석 관련해서 불이익 였겠습니다. 그리고 화상법에 참석한 학생들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의에 출석한 것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본의 국제통상법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주인가요? 13주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주요 각국의 국제통상법을 간략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법에서 시작해서 일본의 통상법, 국제란 말 빼야 되겠네요. 일본의 통상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 유럽연합, EU의 통상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법까지 주요 국가의 국내 통상법.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이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의 분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보통 이제 국제법에서 공부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 국내 통상법을 공부하느냐 그 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히 이 주요국들은 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이거 경제 8위의 세계 경제 8위 대국이 하나지만은 이렇게 주요국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세계 무역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그 어떤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국제통상법, WTO법과 국내 이행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가 잘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 검토해 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의 이 국제통상법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뭐 교재를 쓰신다거나 해도 이런 체제에서 쓰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일본의 통상법 중에서 그 통상 관련 법, 주요법 내용에 관해서 쭉 봤습니다. 뭐 수출입거래법, 뭐 관세법. 자, 이어서 이제 산업피해 구제제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 제한제도. 이 부분이 산업피해 구제제도죠.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 뭐 덤핑행위, 외국 기업의 덤핑행위, 또 외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 뭐 이런 외국에 좀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고요. 긴급수입 제한제도는 외국에 뭐 불법 요소가 없는데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치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산업피해 구제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이런 제도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 있다. 이들 조치는 관세 정률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와 같은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조사와 구제 조치 시행에 대한 전담 기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산업피해 구제 제도에 관한 뭐 전담 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대장성이 해당 산업성, 통상산업성과 협의하여 운영하며 대장성은 보통 재무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자원부 산하에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있습니다. 한국 ITC가 있어요. 이 대장성은 이제 재무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데 뭐 꼭 일치하진 않네요. 비교 기구론적 관점에서 비슷합니다. 긴급 수입 제한 경우에는 대장성이 담당한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 이제
뭐 USTR, 뭐 상무성 USTR인가요? USTR은 이제 대통령 직접 그 보고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래서 슈퍼 301조랄지 통상법 301조 관련해서 기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오히려 그 상무성보다도 이 대장성이 이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관해서 중요한 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관세종률법 제9조와 부당 연매에 관한 정령, 상계 관세는 관세 정률법 제8조와 상세 관세에 관한 정령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번역도 아니고요. 그대로 한자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의미가 있어요. 부당 연매, 부당 연매, 덤핑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부당 연매라고 영가 판매, 그에 관한 법이 있고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관세 정률법 제9조 2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 일본의 무역 구제 조치, 뭐 무역 구제 조치라는 건 뭐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또 그 관련 산업 분야의 제소라고 하니까 그 용어들이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국내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헷갈리세요. 법원에 제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정부에 그걸 보통 이제 제소하면은 법원에 제소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행정부에 신청하는 거, 무역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뭐 제소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일본의 무역 구제 조치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미국처럼 많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2001년도에 반덤핑 조치가 2번 있고 2007년도에 4번 있네요. 상계관세 조치는 2004년에 1번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뭐 기구 관점에서도 뭐 대장성이 뭐 책임 기구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무역 구제 조치를 많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봤듯이 일본이 WTO는 많이 이용해요. WTO는 많이 제소합니다. 자,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장 대신이 조사의 신청을 받고 조사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장 대신은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산업 소관 대신 통산산업 대신과 협의를 거치게 되며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잠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세율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의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는 WTO 협정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보통 많은 나라들이 WTO 이행 법률을 두고 있고요. 국내 그 정책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 법 그 내용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뭐 WTO 협정 내용을 부합해야 되니까 당연히 국내법 뭐 국제법 일치 의무 이런 걸 나라들이 준수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통상협정의 이행 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과 일본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들은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55년 가트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가트 규정하의 의무조항들을 일본의 국내법규에 도입하였다. 일본 정부는 가트를 헌법에 의거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가트 조항은 일본 국내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국내법이나 법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왔다. 마찬가지로 WTO 협정도 그 자체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가트 WTO법 이거는 일본 헌법에 따라서 그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흐리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본의 통상법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유럽연합의 통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가 원어로 유로피언 유니언, 줄여서 EU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제 EU가 만들어지면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고요. 이제 EU는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 조약 1950년대인가요? 그래서 이제 통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제 유럽에도 EEC, 유럽 경제공동체, 뭐 EC, 유럽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통합이 진전되어 오다가 이제 EU라는 비교적 강고한 어떤 초국가 기관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EU가 뭐 통일헌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고요. 2000년대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국제법에 기초한 수프라내셔널 오가니제이션, 초국가기구. 그러니까 페더럴레이션, 미국과 같이 합중국은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통상법도 막 언젠가 미국 국내 301조 통상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국내 통상법 구조도 EU하고 미국하고 비슷해요. EU에도 그 슈퍼 301조 같은 성격의 통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길로 가는 것도 비슷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과 같이 연방 국가가 되기 어려운 것이 좀 늦었어. 미국은 먼저 13개주가 통합하고 뭐 200년 전이지만은 웨스트워드 익스펜션 해가지고 저 미드웨스트로 또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 발전에 따라서 확대돼 가면서 이제 통합 연방 국가로서 뭐 연방적 성격이 뭐 강화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법 또는 미국 헌법을 이해하려면은 이 리걸 히스토리 법제사가 매우 중요해요. 미국은 또 이게 혼합 국가, 짬뽕 국가라고 하죠. 영역이라고 할까요? 영토만 넓고 이주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 미드웨스트 라고 하죠. 저기 뭐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미국 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5대5 연합 보면은 뭐 일리노이, 위스콘신, 뭐 미시간 뭐 있고요. 캔사스, 아이오와 뭐 이런 지역은 이제 미드웨스트 스테이트, 뭐 빅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13개주 동쪽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요 지역은 그 당시 그 루이지애나라고 해서 프랑스 세력, 미드웨스트는 이제 프랑스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미국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 루이지애나 지역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샀어요. 사가지고 그 굉장히 거대한 영역입니다. 그 프랑스 지배권하에 있던 영역을 미국이 매입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래스카를 또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영토를 사고 파는 그런 관행도 있었어요. 뭐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뭐 초기 단계에 있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렇고 이제 서쪽은 광활한 광대지 나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은 그 서부 영화 많이 나오죠. 그 인디안 부족하고 싸우면서 서쪽으로 이제 나라를 확대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방 국가가 됐어요. 처음에 연방 헌법을 뭐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드미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방에 가입하는 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50개 주로 모여진 연방 국가가 됐는데 이 EU 유럽연합은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통합을 그러고 물론 미국도 인종이랄지 뭐 민족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카톨릭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단일 언어, 영어란 단일 언어를 사용하죠. 물론 아메리칸 잉글리시, 브리티시 잉글리시 학자분들이 뭐 연구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단일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이유는 더 미국보다 복잡합니다. 뭐 인종, 문화, 종교도 다르고요. 미국은 뭐 비교적 카톨릭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 있는데 또 뭐 개신교, 대표적인 개신교들이 있고요. 유럽은 더 종교도 복잡하고 언어도 뭐 다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막 서로 싸워왔어. 너무 싸워가지고 문화 사회적으로도 이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페더럴리스트, 유러피안 페더럴리스트 가 있는 반면에 이제와 좀 듣긴 했지만 우리도 뭉쳐야 된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유러피안 소셜리스트, 유럽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종, 민족, 종교, 역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그 네오 리얼리즘, 영국과 같은 어떤 네오 리얼리즘적 사고 방식, 언제가 말씀드렸죠. 뭐 카라는 유명한 영국 외교관이 있어요. 러시아 대사도 하고. 이 사람이 특히 현실에 의해는 역사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현실을 이해하자. 본래의 리얼리즘, 현실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리얼리즘은 지금 현재 뭐 항공모함 수가 몇 척이냐, 그리고 경제력은 어떻게 되느냐, 군사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지금 국제사회 현실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 방식은 EU 같은 거 좋다 이 말. 통합해야 된다. 리얼리즘도 관점에서 통합하고 러시아랄지 그 코메콘 그랬죠. 이 공산주의권하고 이렇게 맞서서 어떤 안전이나 방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현실주의적 사고 방식이 있고요. 그 유럽 사회주의자들이랄지 이런 신현실주의자들은 유럽의 역사를 모르는 소리다. 미국식 현실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요. 함부로 통합할 일이 아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UK, 영국은 뭡니까? 지금 EU에서 최근에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했죠. 이 EU는 이 국제법으로 뭉쳐진 체제라 수많은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조약 가입 당사국이고 따져봐야 돼. 이제 로마 조약이 가장 헌법에 비견나는 가장 기초적인 조약이라고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이제 탈퇴 절차도 무지하게 복잡하고요. 그 탈퇴 비용이 거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란 건 한번 체결되면 이게 새로운 뭐 EU를 통합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옛날 그 가입했던 그 조약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부분에 관한 배경을 아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보면은 그 이제 EU는 특히 이제 그 통합이 잘 안 되는 것이 통일헌법이 부결된 첫 번째 이유도 그렇지만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뭐 CIA 팩트북인가요? 요즘은 뭐 정보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그 뭐 미국의 각주 뭐 소득, 경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나와 있죠. 잘 사는 나라들 독일이랄지 뭐 저 헝가리 못 사는 나라들 헝가리랄지 뭐 유고슬라비아랄지 이게 차이가 큽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크고요. 차이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은 이제 공동 재정으로 공동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서구 유럽 국가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활 생활 수준을 평준화시킨다, 뭐 복지한다. 그러면은 뭐 일단 이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첫째 이유가 아니냐,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배경 통합이 상당히 공고히 돼가지고 초국가기구 EU까지 되었는데 완전한 연방 국가가 될 것인가, 뭐 관심의 초점이 관심사의 하나겠지만은 그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EU는 이제 초국가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통치기관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실제로 상당히 규범력 있는 EU 차원의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통치기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EU 주요 기구를 보면 유럽이사회, 강요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이 5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고요. 이제 자, 강요이사회는 이제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강요로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입법권과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요. 의사결정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총의, 단순다수결, 가중다수결 방식이 사용되는데 가중다수결의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권과 입법 제한권을 가지고 있으며 EU를 대표하여 대외 협상권을 가진다. 이게 위원회라는 회의체 명칭이 붙었지만은 행정부, 국가, 다른 단일 국가나 연방 국가의 행정부 비슷하겠습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별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민 대표기구로서 입법권은 없고 EU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유럽 통합을 에 대한 상징적 기구이긴 하지만 그 이름에 반해서 이름하고 비교해봤을 때 의회로서의 좀 입법권을 갖는다든지 뭐 실권을 갖는 기구가 아닙니다. 자,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ECJ 유럽 사법재판소 역할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방 헌법을 일찍이 만들었지만 미국의 연방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떤 통일 국가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정체성, 사회문화적 개혁이랄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법원, United States Supreme Court, J가 보통 뭐 미국 사람들은 약어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약어를 많이 쓴다고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긴 말이 많기 때문에 알파벳에서는 약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연방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뭐 기사랄지 이게 뭐 약어로 이렇게 나와요. USSPJ인가요? United States Supreme Cour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Justice. 이런 야공 이렇게 되나? 한번 따져요. 6자 했던 것 같은데 P가 안에 있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그 미국 대관 뭐 임명 기사 나오면 이렇게 약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미국의 대법원은 그 미국 그 사회의 어떤 통합 그리고 연방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포학자들이 그 상권 분립 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 헌법 체제에서 어떤 최고 기관이 뭐냐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 대법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연방 국가의 정체성 유지에 관련해서 이게 또 미국의 어떤 사회 문화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한 기관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제 ECJ 유럽 사법재판소도 이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이질적 요소화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국민윤리 비슷하지만
윤리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가 어떤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듯이 특히 이런 배경하에서 이 대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상당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에 비견되는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역시 그 정치 경제적으로 이게 통합 관련해서 이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EU는 최고사법기관인데 EU 기관, 회원국, 영내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EU의 재방규범은 집행위원회에 입안하여 강요이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규칙, 지침, 결정, 권고 또는 의견 등의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법에서 헌법, 법률, 명령, 명령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그러니까 규범의 위계라고 할까요? 그 성격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EU도에도 이렇게 법이 여러 타이틀로 이렇게 발령됩니다. 자, 규칙, 이건 이제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강제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회원국을 구속하게 되며 국내법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EU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연방법 상의 어떤 범지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U법이기 때문에 그 규율 분야에 관해서 회원국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Federal Supremacy Clause 연방법 최고성 조항에 따라서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듯이 이제 동일한 구조화에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그렇지만은 이 연방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이제 국한이 되고 그게 이제 미국 대법원의 역할을 통해서 꾸준히 확대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Necessary and Proper Clause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그 해석상 연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서 지금은 연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통상 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동 정책은 규칙의 형태로 시행된다. 그래서 이제 규칙이 가장 대중적인 유럽법이고요. 다음으로 디렉티브, 지침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고요. 결정, decision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회원국과 해당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regulation이 그 추상적 유럽 차원의 어떤 추상적 EU 차원의 유럽하고 EU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럽이라고 하면 영국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또 실제로 그런 국제기구도 있어요. EC인가요? 유럽 보면은 러시아도 가입국이고 영국도 가입국인 그런 국제법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EU,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은 그런 다른 유럽 체제에 비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공고한 그런 통합체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범, regulation은 추상적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 지침이나 결정은 이름에서도 뉘앙스가 풍기듯이 해당 회원국, 해당 법인, 자연인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상은 행정처분이랄지 처분적 성격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권고, 의견 이런 게 있습니다. recommendation, opinion 이런 것들은 비구속적인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 우리 국내법에도 간혹 있지만은 이제 국내법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보통 드물죠. 행정 계획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처분성이 있다고 그래서 국내법원에 탔을 때
뭐 그렇게 되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국내법적으로도 어쨌거나 이 비속 구속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그 이제 EU 차원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는 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초국가 기구고요. EU법과 회원국 간의 관계는 연방 국가 비슷하게 EU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상충되는 경우, 그러니까 EU가 그 법을 만들 수 있느냐, 또 연방, 미 대법원에서 많이 다퉈집니다. 연방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있다면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권한이 있느냐, 또 다음으로 이게 상충되느냐, 이게 어려운 사법심사 주제가 됩니다. 특히 상충되는 경우, 그 프리엠프션, 페더럴 프리엠프션이라고 우리가 그걸 부르는데, 연방법이 주법을 우선하는 페더럴 프리엠프션이 인정이 되려면은 상충돼야 됩니다. 두 법이 상충돼야 되는데 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교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법을 살리려는 변호사들은 이 상충되지 않는다, 오만 어떤 논리를 대서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통령 선거, 뭐 바이든, 트럼프 관련해서 뭐 선거 소송이 진행된다. 그 연방 국가의 어떤 헌법 체계가 많이 문제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들도 변호사들이 제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그 국제통상법 제 14주차 3회차 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후반부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